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를 보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종목들을 봐라. 이렇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돼도 미국은 당장 경기 침체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오히려 유동성을 푸는 쪽은 신흥국이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작년 10월 저점을 뚫고 내려갈 확률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매크로적인 부분은 금리보다는 사실 환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환율.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추세는 꺾였다는 다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해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이게 자꾸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 영향으로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런 요즘 불안감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일단 이 인플레이션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불안감은 있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작년 9월 달, 10월 달, 뭐 이럴 때에 이 FOMC 미팅 그리고 인플레이션 숫자가 정말 시장을 많이 좀 충격적으로 끌어내리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끌어내리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숫자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떨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뭐 올릴 필요가 없다였었지만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5.25까지는 올리고 많이 올리면 5.5까지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짚어 볼게요. 우선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작년 6월, 7월 달이 고점이었습니다. 네, 9%대가 나왔었고, 진짜 엄청났죠. 네, 정말 높았죠. 그리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빠르게 떨어지다가 지난달에 보시면 6.5에서 6.4로 겨우 0.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이런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팩터죠. 주거 비용, 그죠? 그리고 식품. 요 두 개 더하면 3분의 2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밑에 중고차, 신차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를 보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종목들을 봐라. 이게 올해의 리딩 업종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두 가지는 주거 비용과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어쨌든 식품은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가면은 연말 되면은 거의 안정 찾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이 주거비. 그리고 이거는 그 근원물가 지표에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고 이게 흔히 말하는 잘 안 변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지금 아직까지도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이걸 선행 지표가 되는지를 보면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주택 가격이 먼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약 1년에서 1년 3개월 뒤에 고점을 찍고 주거비가 빠집니다. 예. 과거에는 보시면은 이제 빠지는 속도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크로스오버가 생기잖아요. 이러고 나면은 이제 주거비가 살짝 올랐다가 빠지는데 이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는 얼마 안 가고 나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여기 딱 이렇게 맞물렸어요. 예, 그래서 추가로 올라가는 거는 얼마 안 남았다. 예, 그리고 빠질 거다. 이제 빠지는 속도는 이 가파르기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잡히고 있는 게 맞고
대신에 상반기에는 이 주거비 가격이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숫자가 조금 더디게 빠지다가 하반기에 가서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빠질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미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를 올려놓고 더 이상은 안 올리고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이런 전략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장대금리차가 지금 역전돼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미 연준의 그 연말 금리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2월 달에는 4.4%였는데 지금은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연말까지는 이런 금리가 이어질 거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돼도 미국은 당장 경기 침체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소프트 랜딩 또는 노 랜딩 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금리가 네.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지는데 속도가 좀 천천히 있다가 하반기에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처럼 작년 9월, 10월 이럴 때처럼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제 현상,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리니까 증시가 흔들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벌써부터 저 3월 FOMC에서 50bp 올리는 거 아니야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요전에 일각에서는 뭐 2번 정도 더 하겠지라고 했지만 사실 은근히 바라는 건 25bp 이번이 마지막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네. 이게 다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무 덜 올려놨기 때문에 빨리 올렸었던 거고 이제 속도를 좀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0.25%씩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번에 또 0.25 올리고 그다음에 만났을 때도 0.25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릴지 안 올릴지 결정하는 게 낫지 50bp 올려놓고 그럴 이유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시장 금리는 지금 이미 벌써 아무리 많이 올라갔어도 3.9%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좀 또 빠지잖아요. 사실 저희는 여기에 좀 신뢰도를 좀 실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을 작년에 4.4%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그때 저희 좀 보수적인 투자하는 쪽은 25% 정도를 4분의 1 정도를 채권을 샀어요. 네. 채권 ETF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빨리 떨어져서 더 안 샀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또 추가로 20% 정도 더 더했습니다. 채권. 예. 그러니까 요 3.9%까지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기보다는 안정을 찾거나 떨어질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 연준이 추가로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렇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가느냐가 또 중요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적절한 금리가 뭐냐. 저희가 생각할 땐 장기적인 거는요. 3.25에서 3.5%라고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년 국채 금리가 거기에 수렴을 될 거고 미 연준의 금리도 그쪽으로 가게 될 건데 그게 시기의 차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만기가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게 조금밖에 많이 안 바뀐 거죠. 1년 동안에 올린 거니까. 그렇죠. 그럼 1년 뒤에 또 내리면 사실 30년짜리 만기잖아요. 미국은 평균이. 그러면 그중에서 30분의 1, 30분의 2 요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또 쉽게 될 거냐 여기서도 노이즈 발생하면서 신용등급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0%이던 거를 5%까지 올렸을 때의 그 재정 적자. 그거는 어쨌든 GDP의 5%에서 6%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0.25 정도 더 올렸다고 해서 이자 비용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정도 숫자에서 수렴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부채 한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연례 이벤트지 뭐 미국이 무슨 신용 등급을 완전히 강등당한다 뭐 이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그 미국이야 지금 사실 그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기 지표들이 좋잖아요. 경기 네. 침체는 뭐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상을 골디락스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좋은데 이 다른 나라들 이 나라들이 힘든 거잖아요. 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신흥국들.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뭔가 위기가 좀 오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빠지니까 그럼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좀 오래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견디다 못한 그 부채 약한 곳들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경기 주체들. 그렇죠.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거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달러가 계속 강세. 그렇죠. 다시 그러면서 신흥국은 부채가 쌓여고 가고 있으니 터지는. 기축 통화는 괜찮고 나머지 통화가 엉망이 되는. 그리고 미국이 계속 좋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부추겨지고 뭐 이런 케이스. 근데 저희는 사실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요. 오히려 유동성을 푸는 쪽은 신흥국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지금 아시아 지역이 저희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이 긴축하는 거를 다 커버해 주는 정도의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오히려 더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계속 작년에 1970년대, 80년대를 비교를 하시면서 낙타등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빠졌다가 그죠?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낙타등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두려운 건데 이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요렇게 올라가는 구간 있죠, 여기. 이때는 시장이 빠집니다. 근데 요렇게 빠지는 구간에 시장이 올라요.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시장이 빠져요. 그리고 또 내려갈 땐 또 시장이 오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어디에 있나요? 쫓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 구간이죠, 이 구간. 네. 이 구간이 1년 반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년 반 동안에는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리피트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요 구간만큼은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때가 자그마치 얼마가 오르냐면요.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장이 자그마치 75% 오릅니다. S&P 500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플러스 75% 올라요. 근데 문제는 요때 마이너스 50%, 뭐 4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또 다시 빠지는 하락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추세는 올해 상반기가 좀 더디게 빠지고 하반기는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는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안 좋고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또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죠. 큰 폭의 하락장을.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 지표 이제 더 이상 금리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내릴 만큼 다 내렸고 올릴 만큼 올렸고 네. 그런 이제는 긴축 돈을 좀 이제 확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시장에 더 큰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걱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좋았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게 정말 우리 뭐라 그러죠? 데드캣 바운스 아닐까? 네. 정말 폭락이 오기 전에 그 반짝 반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는 의미가 2년짜리 반등이면 그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급등이면 이건 밴드죠.
그래서 데캣 바운스라는 건 계속 빠지는 장에서 올라왔다가 또 빠지고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작년 10월 저점을 뚫고 내려갈 확률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데캣 바운스의 의미로 보지 마시고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죠. 예. 물론 모든 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그때는 또 빠질 거에 대한 그 폭이 뭐 최소 20%에서 30% 정도 또 빠질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작년에 20%에서 30% 빠졌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은 거의 뭐 40%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반대로 돌림 현상이 1년 내지 2년 일어날 걸 걱정을 하셔야죠, 오히려. 그리고 나서 또 1년, 2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20%, 30% 빠지는 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로 결정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생산성이 제대로 안 올라가느냐 기업의 혁신이 스탑했느냐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으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10년 국채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에 오히려 플러스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거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네, 동결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오늘은 살짝 빠지는 것 같지만 저희는 이런 추세라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리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미국의 2배 수준이에요. 1% 올리는 거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적인 부분은 금리보다는 사실 환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환율. 지금 근데 그 환율도 물론 큰 추세에서는 1,440원, 50원 치고 이제 내려오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어쨌건 지금 최근에 1,300원대까지 좀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계속 또 이게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은 5.25에서 5.5%까지 올리는데 우리는 3.5%에서 앞으로 계속 동결이다. 그래서 뭐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환율이 깨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둘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를 내릴 확률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 재정 적자 폭이 GDP의 5, 6%대란 말이죠. 여기에 미국의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GDP의 130%라는 거죠. 정부 부채 비율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금리를 내릴 거고 그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달러가 뭐 초강세로 갈 가능성은 없고요. 이미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 지금 추세선으로는 빨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게 정말 미국의 부채가 너무너무 규모가 크고 금리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거다. 그래서 2007년, 2008년처럼 막 달러 지수가 80까지 깨지고 70까지 깨지고 이렇게 떨어진다. 이러면 큰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라 하더라도 그냥 전 세계 시장 다 증시는 폭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견실하게 버티고 있는데 달러는 약세 추세가 나온다. 이때는 신흥국이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달러 지수는 여기에 보이듯이 이런 박스권 아래에서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추세일 거다. 왜? 부채 비율과 금리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금리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앞으로는 떨어뜨릴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 4%대면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하죠. 네. 그렇죠. 그 보통 미국 그 채권 ETF 산다 그러면 TLT 정도 보잖아요. 이 정도가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장기 긴 거고요. 네. 단기도 있습니다. 아. 1년에서 3년짜리. 또는 뭐 3년에서 7년도 있고요. 네. 20년 플러스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장기 쪽이고요.
그게 저희 HYG? 예, 아니다. 이거 뭐야? 제가 들고 있어서 종목을 얘기 못 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단기 쪽. 예, 왜냐하면 지금 1년에서 3년. 예, 이게 5%대 근처니까 저희는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금리, 그러니까 떨어질 금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감당 가능한 금리가 3에서 3.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10년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져 봐야 3에서 3.5% 사이라고 생각하고 네. 단기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5에서 3에서 3.5%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더 벌 게 많겠죠. 지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다 보면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은 뭐 FOMC 3월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조금 더 상승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상고, 하중이 될지 하고가 될지 하저가 될지는 상반기 끝났을 때쯤에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상반기에 조금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은 그렇다 치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다가 지금 1,300원대로 올라오는 요 시점서부터는 그 한 열흘 정도 보니까 매도 거의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이러한 어떤 환경의 변화, 좀 투자 심리의 변화로 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유동성 인덱스인데요. 지금 정말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 살짝 올라오는 추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양적 완화, 양적 축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일본이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총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마이너스이던 게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 페드 미 연준은 계속 줄였는데 일본이 왕창 올리면서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은 풍부해요. 그렇다면 일본의 유동성이 풀렸었을 때 그 자금이 미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신흥국으로 갈까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유동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증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이후에 다시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